지난 10년간의 포스트 파시즘적 체제에서 어떤 식으로든 고통받는 자 또는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시적 지향점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신 거 아닌가 싶고요. 앞으로 제가 시를 쓰는데도 어떤 그런 시적 지향을 계속 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책임감도 있어요. 부담도 크고요. 제 시가 지금 한국의 젊은 시인들을 대표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한국의 어떤 특수한 상황 또는 역사적인 어떤 맥락들을 보여주는데 어떤 식으로든 의미가 있는 작업들을 했다고 평가해 주신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면에서 기쁘고요. 또 앞으로 제가 시를 쓸 때도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문학은 한국어로 쓰여진 것이죠. 근데 한국어는 여러 이민족 침입에도 그랬고 또 일제강점기 때도 그랬고요. 힘들게 살아남았다는 측면에서 그 고유의 영역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보편으로 넘어가는데 상당히 힘든 측면도 또한 있는 것 같아요. 그 고유성과 보편어로 넘어가기 위한 어떤 이월 또는 이행의 과정에서 어떻게 변형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한국 문학뿐만 아니라 한국 시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가장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시에서 방언을 또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맥락들이 들어가 있는 언어들을 조금 더 발굴하고 싶고 그것을 보존하고 지켜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언어의 측면이 또 있다면 한국 사회의 특수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 또는 분단 또 여성 문제 이런 의식적인 차원 또는 정치적인 차원의 어떤 퇴보들이 나타나는데 이 갈등의 국면이 극심한 곳이 한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시를 쓸 수 있는 또는 문학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조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문학에서 담아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또 풍부하게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 문학의 차별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린 서로에게 많이 빚지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루를 살려고 해도 밥을 먹어야 될 것이며 잠을 자야 될 것이며 어떤 일을 해야 될 건데 그 수많은 것들을 생산하는 무수한 사람들의 노동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문학은 그런 생활에 필요한 물질들은 아니겠지만 어떤 마음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지어가는 일들 아닌가 싶어요. 좀 더 좋은 사회적 양식,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걸 짓기 위해서 문학 역시 타 부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듯이 좀 최선을 다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회의 마음의 양식을 짓는 사람들로서의 자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전 또 하나의 어떤 의회, 또 하나의 정부이기도 한 게 문학이라고 봐요. 많은 경우 이제 정부나 의회는 과거의 법 질서에 많이 기반을 하지만 문학이라는 건 거기로부터 좀 자유롭게 우리 사회가 진짜 나아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또 찾고 밝히고 알려나가는 그런 의미에서는 문학이 또 하나의 어떤 의회 정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제3의 언론의 기능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언론은 이제 팩트 중심의 사실 보도 정도지만 거기에 어떤 꿈과 열망, 아픔과 고통까지를 넣어서 좀 더 생생한 우리 사회의 어떤 현재가 어떤지, 모순이 어떤 건지, 아니면 꿈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 건지를 사실 또 얘기해 나가는 게 문학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참 소중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문학인들이 그냥 뭐 상품 생산자 뭐 이런 걸 넘어서 스스로 또 다른 정부일 수 있으며, 또 다른 사법부일 수 있으며, 또 다른 언론 안에 기능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좀 자기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 작품에 대해서 평해온 여러 얘기들에 되게 낯설음이 있어요.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 시는 상당히 쉬운 시예요. 어린아이들이 내뱉는 말, 어린아이들이 내뱉기 전에 도화지에 그린 그림 같은 것들을 연상해 보시면 저하고 가장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는 어른들의 말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발견하는 어린이의 눈, 어린이의 입,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제시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렇게 날카롭지 않고 또 그렇게 뾰족하지 않은 시로 읽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가장 큰 차별성은 새 거죠. 전 새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나가봐도 아직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낯설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막상 나가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열어젖혀지면 쏟아져 나올 것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아직 열리지 않는 보석함 같은 느낌? 네,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소년파 생동지침 그리고 100년 동안 세계대전이 두 번째 시집인데요. 1년 간격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2011년에 첫 번째 시집을 내고 2012년에 두 번째 시집을 냈는데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해요. 원래 시집과 시집 사이에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그때 두 시집은 아마 비슷한 세계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때는 20대 때 생각했던 거, 30대 초반에 시로 쓴 것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좌충우돌했던 것 같고 덜 다듬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판적이었고 어떤 사안에 분노하기도 쉽게 분노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여수라는 시집은 2017년에 나왔으니까 6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개인적으로는 뭐 가정을 갖게 됐고 또 직장 생활도 그 사이에 그 기간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 그 비판보다는 반성, 분노보다는 우울 쪽에 가깝게 시적 태도가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턱대고 화를 내고 그 화가 나는 마음을 시로 쓰려고 했다면 지금은 이 사회 속에 있는 나 그리고 우리 인간, 우리의 뭐 관계, 시간과 공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더 살펴보고 더 반성하는, 그래서 좀 더 템포가 느려요. 예전보다는. 근데 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를 막론하고 시를 쓰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시를 읽으려고 하는 사람이 인구 비율로 가장 많다고들 하더라고요. 어떤 통계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시가 사랑을 받고 있고 첨예하고 시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 굉장히 다양하게 창작이 되고 있고 그게 한국 문학의 차별점이라면 시 장르의 활성화가 하나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인들이 좋아하는 시인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 없고 좀 이렇게 질문이 좀 낯설긴 한데 제가 이제 이렇게 시골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제 시에 이렇게 들어오는 삶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주로 제 주위에 가까운 그런
그런 삶의 여러 가지 풍경들이 이제 주로 제 시에 많이 이렇게 많이 반영이 되죠. 예. 역동적이기도 하고 다양한 시적 이렇게 표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한국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많은 그 시를 좋아하는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고 또 그것을 받쳐주는 여러 지면, 잡지들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잡지들이 수많은 잡지들이 이제 계속 발간되고 있거든요. 또 그 지면에 그 많은 지면에 매달 혹은 정기적으로 많은 시인, 그러니까 많은 시들이 그 지면을 통해서 생산되고 또 그 지면을 통해서 독자들과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전히 뭐 시가 한편으로 여러 사회적으로는 소외되고 또 이렇게 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여전히 아직도 그렇게 시를 이렇게 꿈꾸는 시를 쓰고자 하는 젊은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한국 시를 매우 역동적으로 이렇게 지탱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시의 어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특히 이제 젊은 상상력 혹은 젊은 시인들의 활동이 눈부신데 그 여러 다양한 어떤 시적 개성들이 서로 충돌하고 경쟁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어떤 그런 시적 어떤 풍경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